지금부터 남과 북이 함께하는 2021년 충청북도 통일 공감 아카데미를 우리 참석하신 분들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 한국. 남과 북이 차갑게 대치하고 있는 DMZ. 그곳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꿈의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가로막힌 철망을 허물고 막힘없이 달리는 그날을 염원했습니다. 마침내 온 세계가 나선 새로운 평화의 여정. 세계인들의 꿈처럼 이제 평화의 봄이 한반도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국가 간, 민족 간,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빈곤과 기아, 재난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지 못할 갈등도 분쟁도 없습니다. 단절되었던 길을 잇고 막혔던 벽을 허물면 화합과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서로 만나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연결로 세계 평화를 여는 전지구적 꿈의 레이스 피스로드. 피스로드 세계 대장정은 각 나라별 국가 지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고 각국 국회나 공공기관 청사에서 출발식이 거행되는 등 세계 시민사회에서 평화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 나라 주요 도시별로 피스로드의 날이 정해지고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모여 페달을 밟으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30개국,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색,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피스로드로 종주를 거듭하며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스로드는 1981년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 제안으로 시작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평화고속도로의 비전은 각국을 길로 연결해 하나님 아래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어 평화로운 지구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은 평화와 희망 만들기 피스로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3년에 시작돼 세계가 함께 호흡하며 함께 달려온 9년. 수많은 세계 시민이 참가하는 평화 행진은 해를 거듭하면서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가슴을 달구며 전지구적 평화 축제로 승화돼 새 희망의 홀씨를 퍼뜨려가고 있습니다. 71년 전 한국 전쟁 때 세계 16개국 청년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기리며 2021 피스로드 한반도 종주가 시작됐습니다. 종주단이 주요 광역도시를 거쳐 임진각으로 향합니다. 지금 달리는 이 길이 평양까지 이어지기를 꿈꾸며 내달립니다. 희망을 안고 통일로 가자. 무더위도 높은 언덕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땀방울이 모아진 피스로드 2021 한반도 통일 대장정. 오직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한 뜻을 담았습니다. 힘껏 페달을 밟는 만큼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온 인류가 평화로운 한 가족이 되는 원대한 꿈. 그 꿈이 실현되는 날까지 더 많은 세계인들이 피스로드의 주인공이 되어 희망 대장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피스로드는 중단 없이 달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참석하신 분들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청주시장을 역임하신 한대수 평화대사 충청북도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충청북도 연인기 부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초청 연사로 참여하시는 신의보 충청대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 1,300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데 새살민연패라고 충청북도 회장을 맡고 있는 김근옥 회장님 오늘 강사로 수고해 주시는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수원산악회 홍원구의 회장으로 계시는 이한국 회장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의 우리 사회공헌 팀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충청북도 사회공헌팀 또 청주시 사회공헌팀 함께 하셨는데 한번 박수로 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환영 인사를 한대수 충청북도 평화대사 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과 우북이 함께하는 충청북도 통일공감 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신의보 교수님, 또 김궁학 회장님, 우리 연 부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남북 통일 문제, 한반도의 평화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랜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차대한 그런 과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다른 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서로 소통이 되고 남북 정상 간에 또 만남도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의례를 환영을 일입하던 바도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직접 만나서 대담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 또 핵 없는 그런 평화 조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논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잘 소통이 되던 관계가 또 소원해지고 또 소원해진 관계가 최근에는 남북 간의 그 소통 전달 체계인 그 전화가 또 개통이 돼서 조금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긴장감들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과제를 세계 모든 국가에 전달을 했습니다. 남북의 그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를 공정선언하자. 그래서 남과 북, 또 미국, 중국 이해관계 당사국들이 만나서 우선 정쟁 상태에 있는 것을 경직을 찢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또 남북 간의 대표들이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표들, 또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표, 뭐 이렇게 해서 자주 만나고 또 서로의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국가 간의 그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협의 중이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나 우리가 피부에 느끼게 이렇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원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꿈을 자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나가듯이 서로 양보하고 끈기를 갖고 대화를 촉구하고 또 이어나간다면 번쩍으로는 우리의 소망인 남북의 평화 정착이 한반도에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미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발표해 주시는 신유호 교수님의 원고줄 발표와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에 의해서 이 세미나가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먼저 조명철 전 국회의원 그 축사를 잠깐 영상으로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조명철 전 국회의원은 탈북민입니다. 김일성대를 졸업하시고 북한의 속학 중에 한 분이신데 현재는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조명철입니다. 맑고 청량한 하늘과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계절에 국민이 올바른 통일 의식 제고와 통일 공감대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 공감 아카데미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긴 세월이 흘렀지만 분단의 아픔은 잊혀지지 않은 기억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우리 역사적 사명이며 통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적 통일 공감대 형성과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참여한 여러분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통일 선봉대로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 주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영상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송광석 회장님의 영상 축하 메시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중앙회장 송광석입니다. 올해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서 평양을 방문하시고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을 가지신 지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총재 양이분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주체 사상으로는 통일할 수 없다. 아주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도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국제적인 핵사찰을 받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행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한반도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화 자동차, 또 금강산 관광, 또 보통강 호텔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또 전개하시고 그 외에도 남북한 대학생들의 만남, 리트렌제스의 평양 공연, 또 평양의 학생 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이 외에도 많은 남북 교류를 촉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고하셨던 총재 양이분의 그러한 업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올해
2021년도 통일공감 아카데미를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재 양이분의 통일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남북 통일을 촉진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참석하지는 못했는데요. 청와대사이신 여보세요?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님 오늘 축하 메시지를 잠깐 대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메시지.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공감 아카데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충청북도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로마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UMZ에서 철거한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선물해가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적대와 대립의 상징이 1500도가 넘는 뜨거운 화염을 거쳐 평화를 염원하는 선물로 바뀐 것입니다. 남과 북의 오랜 단절과 갈등을 넘어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열렬한 성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 사회와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한반도가 하나 되는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아카데미가 전문가의 생생한 강연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충청북도 의회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공감 아카데미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회 의장 박문희. 다음은 축사자로 모신 가정연합의 연인기 교구장님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충청북도 교구장 연인기입니다. 남북통일 국민연합에서도 상임 고문을 했습니다. 오늘 남과 북이 함께하는 충청북도 통일공감 아카데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은 통일이 안 돼도 좋다라고 하는 기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이 역학관계를 통해서 이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정신은 분명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한국이 통일이 되어져서 발전하는 세상, 발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 과정 속에 내가 피해를 당할까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도 나온 것처럼 통일 공감 아카데미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공감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남과 북의 공감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러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 통일의 주체가 되어지고 있는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공감을 이끌어내야만 진정한 통일을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 충청북도에서 우리 저명하신 교수님이신 심은보 우리 교수님 또 우리 김근옥 회장님을 통해서 이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세미나가 이루어지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일으켜 주리라고 봅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이 되어져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졌던 그 마음, 통일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또 지금 시대의 요청에 맞는 이 통일을 공감하는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하시고 또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사반 충청북도 회장과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학회장을 현재 맡고 계시는 신의도 충청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유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충청대학교의 신의보입니다. 유은상님의 시기 중에 오지가 바로 저긴데 하는 시가 있습니다. 6.25 전쟁의 상흔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열애가 있고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선할 수는 없고 통일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곧 올 것 같았는데 어느새 세월은 이렇게 70년이 넘었습니다. 금방 돌아오마던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분단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김고욱 회장님 좀 이따가 말씀을 주시겠지만 우리 강진에 북한에서 왔다가 남한을 거쳐서 다시 또 북한으로 흘러가는 강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한탄강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은 오고 가건만 우리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지난번에 어떤 파괴가 분단을 또 이렇게 더 고착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합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해서 남북통일 기원 국민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평화의 싹을 키워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회를 내걸었습니다. 네 가지로 시대적 당위 남북 통일입니다. 이산 가족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지 됩니다. 시대적 당위를 띠고 있는 남북 통일. 아까 연임기 회장님께서도 늘 통일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통일이 꼭 돼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단된 우리의 민족은 통일이 되어야 올 영구 분단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희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의 정세 변화가 있지만 간절히 좀 많이 되고 있고 주변국 정책에 우리가 많이 좌우됩니다. 지정학적 위치, 지리적, 정치적 위치가 한반도는 열강의 틈에 끼어 있습니다. 먼 곳이라고 하지만 태평양을 주름잡고 있는 미국이 혹은 저 북쪽에 그동안 공산사회의 종주국이었던 소련, 게다가 최근 G2로 패권을 잡은 중국, 거기에다 일본까지 그야말로 세계 4강 속에 끼어있는 우리 한반도 통일의 물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열린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퍼주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공산화되는 것은 아니고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통일의 주체는 시민사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아 우리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게 좀 깁니다만 이 지도를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네,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또 다른 질문입니다.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몰타 회담.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이 세 가지 모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지도도 냉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파란 곳은 미국 중심, 붉은 곳은 소련 중심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사람들은 평화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동서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다시 치열한 대립을 시작합니다. 소련은 주변 국가들이 과거 독일처럼 자국의 영토로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유럽 국가들을 위성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크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서유럽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마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소련은 미국의 마셜 계획에 맞서 코민포름이라는 공산주의 국가 정보국과 경제협력기구인 코메콘을 만듭니다. 그 이후 미국과 서유럽 국가는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들어 군사동맹을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동독, 동유럽 국가들과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를 만들어 맞서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없이 정치,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총성 없는 차가운 전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콜드워, 냉전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두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냉전 체제는 세계 각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 시작은 독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각각 분할 점령됩니다. 수도 베를린을 두고 동베를린은 소련이 관리하고 서베를린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관리하게 되는데요. 1948년 3월 서베를린을 관리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독일 내의 점령 지역을 서독으로 통합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했던 기존의 제국 마르크 대신에 신마르크를 도입해 단일 경제를 위한 화폐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소련은 서독의 화폐 개혁이 동독의 통화 정책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6월 베를린과 서독을 잇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는 베를린 봉쇄를 단행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1년 가까이 서베를린에 필요한 물품을 공수하는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결국 1949년 소련의 봉쇄는 풀렸지만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됩니다. 그리고 1961년 서독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지자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세워 동서독 사람들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 되었죠. 유럽에서의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군비 경쟁을 부추겼고 소련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냉전은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당과 내전에서 승리했던 중국 공산당은 1949년 10월 중국 대륙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국민당 세력은 대만으로 밀려납니다.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요. 공산 진영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이 한 편이 되고 남베트남과 미국이 한 편이 되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1975년 북베트남이 승리하면서 베트남을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합니다. 냉전은 한반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45년 광복 후
38도 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는데요. 냉전 체제의 다른 이념을 받아들인 두 개의 단독 정부가 남과 북에서 수립되고 1950년부터 3년간의 6.25 전쟁을 겪은 이후 한반도는 지금까지 분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 미국 본토 코앞인 카리브해에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쿠바에 핵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다가 미국 정찰기에 찍히게 된 건데요.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이 핵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소련이 미사일 철수를 약속하면서 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냉전 시기에도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긴장의 흐름이 완화되는 걸 프랑스어로 데탕트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냉전 시대의 데탕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 중반 소련의 독재 지도자 스탈린이 사망하고 미국과 소련 간의 평화 공존 흐름이 시작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은 1955년 개최한 반둥회의에서 평화 10원칙을 결의하면서 비동맹, 중립 노선을 내세우며 제3세계로 뭉치게 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에 대항해 유럽은 1958년 유럽 경제공동체 EEC를 구성했고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소련 주도의 공산체제에 저항하는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66년 프랑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통합군에서 탈퇴했고 중국과 소련은 이념과 국경 문제로 대립하게 됩니다. 군비 확장과 베트남전으로 인해 재정부당 그리고 반전 시위 등으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게 되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군사적인 문제에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1972년 미국은 소련과 군비 축소협정 솔트를 맺어 전쟁 위협을 줄여나가기로 약속했고 1973년에는 베트남에서 철수했으며 1979년 중국과는 수교를 맺습니다. 유럽에서는 소련과 서독이 불가침 협정을 맺었었고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방 정책으로 동독과 교류하게 됩니다. 데탕트의 시기가 지나자 세계는 시장 경제의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냉전의 해체, 이른바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1980년대 들어 소련은 군비 경쟁으로 인한 부담과 경제 침체, 공산당 관료 체제의 강화, 부정부패 등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동유럽 국가에 대해 비간섭 정책, 개혁 개방, 정치 민주화를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정치 자유화 요구가 커지면서 결국 소련의 공산 체제는 약화됩니다. 1989년 11월 9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89년 12월에는 미국과 소련이 몰타에서 회담을 열고 4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냉전을 종식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도 공식 통일을 이루게 되고 1991년 12월 25일 독립국가연합 CIS가 결성됨으로써 소련은 해체됩니다. 탈냉전 이후 세계는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고 세계화 흐름 속에서 각 국가는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지역별 협력체를 구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도 이제는 미국 다음에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도 과거 소련 시절 부활을 노리면서 새로운 냉전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대국의 패권 경쟁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 세계를 갈등과 분쟁으로 몰아넣었던 미소 간의 냉전 시대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민족, 종교, 인종, 영토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갈등과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냉전 체제의 소용돌이 안에서 오랜 시간 분단된 채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냉전 종식의 장으로 세계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랜 냉전 속에서 갈등의 벽을 쌓았던 동서 진영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탈냉전 올림픽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나라에서 열렸기에 그 의미는 더욱 깊었습니다.
냉전은 끝났지만 우리의 분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냉전과 탈냉전 속의 한반도는 아픔이 켜켜이 쌓여 여전히 분단된 채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냉전의 시대와 분단을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길,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도래하길 기대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겪었던 역사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은 모릅니다. 6.25 때 태어난 저입니다. 어렸을 때 쭉 이어지던 반공교육도 생각이 납니다. 남과 북이 도끼 만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결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들이었지만 잘 그래도 통합이 돼서 통일이 오는가 했더니 요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루어야 될, 끝내 가야 될 우리의 통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헌법상 법적인 의무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지향합니다. 군사적 긴장 관계가 너무나 심합니다. 우리의 국방력을 국가의 어떤 재생산에 쏟는다면 국가 발전은 훨씬 빨라질 겁니다. 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도 우리 국가의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군비 축소를 위한 경제적인 이유도 통일의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 통치 영역의 확대로 인한 장기적 경제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공부했듯 북한은 지하 자원도 풍부합니다. 북한에는 다양한 여러 기관들이 있으며 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득이 될 만한, 상호 보완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인륜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이산가족 찾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 주민의 비인도적 처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센터장을, 충청북도 하나센터장을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가끔 이만갑이며 여러 곳에서 좀 과장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실상은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를 거쳐 때로는 중국을 거쳐 우리 한국에 넘어올 때 겪었던 아픔들을 육체적, 정신적 병이 들 수도 있는 그분들, 우리가 더 따뜻이 맞이해야 되고 먼저 온 통일로 그들을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절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적 이유로도 우리는 통일을 해야지 됩니다. 우선 헌법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토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에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고 하는 헌법 전문, 헌법 정신의 기본은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아서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다. 가끔 최근에 와서 우리 정부가 이념적으로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헌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니라 어느 정부이든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의 기본 가치는 일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미국 대통령이야 성경을 손에 얹고 선서를 합니다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취임하면서 사명으로 엄숙히 선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은 남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법적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합니다.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단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한 국토와 주권의 분단이 아니라 포괄적인 분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의 민족의식적 통일이라는 의미에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통일에 관한 논쟁은 온건한 통일 논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남북한 교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진되지 않는다면 후퇴어 통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는 흡수 통일 아니면 통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결국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통일이 된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민족이지만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차라리 전쟁을 하거나 잘못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전쟁을 하기보다는 나뉘어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으므로 대여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억지로 하려 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적 애매하고 비실체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래서 2000년대부터 행복한 분단 한국이라는 슬로건이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통일 얘기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한 통일론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경 통일론이나 흡수 통일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북 통일이라는 파악을 선택해야 된다. 날이 갈수록 분단은 고착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통일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남북의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한 통일론이 있습니다. 정보와 어떤 자유, 선택이 이런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모두 살고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야 될 통일의 피해를 그나마 줄여나가려면 빨리 통일하고 강제 통일이라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통일 방안을 보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 방안을 제시한 게 우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 등이 발효되고 점차 보완을 해서 만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여기 보면 약칭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1989년 9월 11일 천명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면서 보완 발전시켰습니다. 세계적인 탈전쟁, 아까 탈냉전, 냉전, 탈냉전, 그리고 우리의 분단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종결하자 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발효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동족상잔의 전쟁과 장기간의 분단이 지속되어 온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한 바탕 위에서 첫째로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안입니다. 급진적으로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하자. 단계별로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가면서 통일을 하자. 그래서 결국
일민족, 일국가를 궁극적으로는 실현해보자. 이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1989년 어떤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남북 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렇게 단계화한 것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선명 총재께서는 일찍이 미국에서 북한에 가고, 어떻게 보면 남북 통일의 시발점이 된 건 바로 그분 은덕도 있습니다. 은덕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북한이 고향이던 그분이 그야말로 돈도 싸들고 꼭 성경의 어느 분처럼 이렇게 해서 북한에 가서 기초를 놓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의 통일 논쟁이 여기까지 발전되어 왔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통일에 관한 한 그분의 업적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일의 기본 철학과 원칙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첫 번째입니다. 간혹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다 하고 욕하고 역사에서 좀 어딘가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자유민주 체제를 우리의 국가 체제로 정착시켜 놓은 국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못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중요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통일의 접근 시각은 민족 공동체 건설, 민족 통일을 통해서 국가 통일로 나아가자. 권력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계급이나 집단 중심의 이념보다는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는 민족 통일로 국가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는 자주 외세가 아닙니다. 평화, 전쟁이 아니고, 그리고 공산 독재나 이런 독재가 아니고 민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의 원칙은 통일이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통일의 과정입니다. 점진적, 단계적이라고 했죠. 제일 먼저 화해, 협력의 단계입니다. 서로가 용서하고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교류하는 독일의 통일이 우리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단계, 다음으로 남북을 연합하고 그 체제를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돕고, 올림픽을 같이 개최했던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연합해서 나아가다가 결국 때가 됐을 때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가자는 겁니다. 화해협력 단계는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하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평화 공존을 추진하며 추구하고 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부정하면 대화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보자라고 하는 것. 독도 문제에 관한 한 남북한이 의견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도 보면 남한과 북한이 함께 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동북공정이라든가 중국에 의해서 다양하게 침탈되거나 문제되는 걸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저희로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남북연합 단계입니다. 2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돼서
남북연합기구들이 창설 운영이 되는, 어쩌면 이제 점차 하나의 국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통일 방안을 논의하고 뭐 이러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를 남북 정상회의라고 하는 최고 결정 기구를 두고 남북 강요회의라고 하는 장관급들의 그 어떤 집행기구를 두고 평의회라고 해서 의회와 같은 기구를 두고 공동 사무처를 두는 안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의 통일국가 완성 단계, 이렇게 3단계입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 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 공동체를 실현하고, 그래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 명실상부한 통일국가가 되는 단계. 저희들이 과연 생애의 통일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때가 되면 어느 일순간 독일의 통일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 국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선봉장으로 북한에 가서 남한 체제를 이해시키고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돕는 천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 첫째,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자. 삼권 분립, 법치주의, 의회제도, 시장경제, 시민사회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적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이런 방향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우리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완전한 시장경제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수정 시장경제로 좀 바꾸기도 하고 사회민주주의로 나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기본 기저에는 시장경제 질서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성숙한 세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선진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는 안 됩니다. 빌딩의 높이가 높을수록 그림자도 긴 법이어서 경제 발전이 될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우리는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정세 변화를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사진이 있습니다만 2017년, 8년 최근 이런 정세, 여러 가지 핵실험, 탄도미사일도 유엔 안보리 제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도로도 연결을 하고 오고 가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만 차량은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도 발표했고요. 동계올림픽도 개최를 같이 했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뉴스도 있고 개성의 인삼이 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갈등 대립을 대화와 협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하지만 아직도 이중적인 대립적인 요소와 협력적인 요소가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협력보다는 대립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삼척 울진 지구에 공비가 침투한 적도 있고 도끼 만행 사건 얼마나 비극적이었습니까? 갈기 폭파 사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이렇게 표류를 하기도 했고요. 금강산 충격, 여러 가지 핵실험, 여기 보면 그래도 화해의 무드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우여곡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통일은 그렇게 용이할 것 같이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주변국 정책인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가 우리 한국에는 그야말로 집요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미국 우선주의,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름대로 우리 한반도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중국에서 어떤 신형 국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일본이 보통 국가와 가깝고도 먼 나라가 늘 일본이 돼서 그래도 우리에게 일본은 통일을 함께 가야 될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신동방 정책 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러시아는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한 남하 정책을 펴왔고 그것이 아직도 이어져서 우리 통일과 많은 관계를 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많이 변화해서 시장이 늘어나고 통신이 발달이 대본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 문화를 많이 경험을 하고 넘어오기도 합니다. 북한의 시장화, 돈주가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의 자본주의 물결이 북한에도 들어가고 있고 많이 겁을 냅니다. 북한에도 시장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일거리 해서 모두 변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에는 통신 발달, 휴대폰이 진달래라는 이름으로 태블릿 PC가 묘양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젠 남한과 북한에 서로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북한은 그래도 폐쇄적인 USB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류가 확산, 남한의 여러 소식들이나 문화가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열린 정책에서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상호 존중을 하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고 정책의 영역을 확대합니다. 열린 정책입니다. 평화 최우선입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일관성과 지속성 있게 좀 추구를 해보자. 그냥 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냉전 상태가 돼서 또 전쟁 직전까지 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거리에 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그걸로 서울 거리는 마비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런 것들을 북한은 위협해 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평화를 추구해 나가보자라고 하는 저희 국가의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영역을 좀 확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동북아 지역 전체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으로 확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을 보면 비전은 평화 공존이고 공동 번영입니다. 3대 목표로 해서 북핵 문제가 역시 핵이라고 하는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써먹지 못했던 것. 그것이 사용되는 날 인류는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에서 남한과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돼 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5대 원칙에서 우리 국민소통, 국제협력, 이걸 바탕으로 4대 전략,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 문제 해결이죠. 아니면 북핵을 있는 대로 두고 통일이 되면 결국 우리 거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핵이 있는 한, 핵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위협하고 끝내 통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것이 어찌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의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에서 정책 비전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다라고 귀한 싹을 여기다 드립니다. 공동 번영입니다. 4대 전략 그런 말씀과 비슷하고 제가 그래서 통일의 주체는 시민사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야지 통일에 대한 의식을 어쩌면 오늘의 공감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이야기되는 것. 자유, 평화, 민주 다 말씀드린 내용이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것 말고 끝으로 그냥 한마디 동영상 하나를 좀 볼까 하는데요. 그걸 보고 끝냈으면 합니다. 그거는 요 오두산 통일전망대 요거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통일이 후맨들이 칠리아라고 해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가능합니까?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후맨들 이칠리아 정주영 시인의 시기처럼 통일의 오기를 염원하는 마음 많은 우리들에게 늘 간직하고 기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길었지만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이곳 남한 땅에 와서 자리 잡고 살고 계시는 탈북민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실상과 또 앞으로 되면 좋을까 하는 북한 탈북민의 입장에서 보는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살민협회 회장으로 있는 김금옥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고향인 개성이 나오니까 또 심장이 활랑거리고요. 아까 좀 마음을 단단히 먹었댔는데 흔들렸습니다. 박연 폭포로 해서 1974년도인가 박연 폭포 떨어지기 그 위에가 이렇게 물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깊지요. 거기 이제 나무 다리가 있었어요. 거기 걸어가면 흔들흔들하다니 그게 끊어져서 하는 애들이 여기 세월호 애들 죽은 것처럼 그래서도 한 80여 명이 죽었어요. 물이 빠져서. 뭐 어떻게 산꼭대기라 못 사는 나라에서 119 차 올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많은 애들이 죽었거든요. 박연 폭포를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토론 잘하기보다 제가 이제 뭐 미리 이거를 보내야 돼서 언론 쪽으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제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뭐 교수님 전문 강사분들이 하는 용어를 쓰기에는 내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전하고 오면서 통일 지난해도 이장소가 아니라 중앙 공원 거기서 그때도 했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통일을 왜 해야 되지?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혼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달라진 거는 대한민국은 별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할 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북한으로 보면은 너무 안 그래도 못 사는 나라인데 이제 제재가 계속 진행되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구실에 북한은 코로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없어요. 걸린 사람이 없는데 정부에서도 거기 그 국제기구에서 들어갔었잖아요.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한테 돈을 좀 보내줘야 돼서 더구나 이 시기에는 꼭 보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탄을 떼고 사는 사회라 지금 연탄을 찍어 놓지 않으면 겨울에는 찍을 수가 없어요. 기계로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쇠로 된 건데 이렇게 불렀다 뺐다 하는 게 있거든요. 얼어서 찍을 수가 없어서 지금이 돈이 가장 필요할 시기라 어느 사람 탈북민들이 우리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1,300여 명인데 1,500명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에도 1,500명이 조금 못 되거든요. 다 보내요. 1년에 2번은 거의나 봄, 가을로 보내는데 봄에는 제일 배고픈 시절이라 발국도 식량이 비싸잖아요. 그때 필요하고 지금은 가을이라 농사를 많이 지었을 때 농민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다 이건 유튜브로 나간다니까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는데요. 농민들은 도적질을 해야 돼요. 농민들은 1년에 한 번 분배를 주는데 농장마다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농장은 1년에 강냉이 몇 톤, 잎살 몇 톤 이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수행 못하면 관련장은 목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당에다 바치고 국가에다 바치고 나면 농민들이 분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민들은 그냥 국가만 믿고 있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가을만 되면요. 너도 나도 도둑질하러 갑니다. 벼를 이제 가서 이렇게 훑어다
손으로 훑어다가 땅을 파고 묻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북한의 그 지붕 땅집인데 이런 천정 지붕에다 감추고 이러고 또 저도 거기에 이제 그 도둑질한 벼를 샀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시내에서 살아서 이제 가을에 많이 사놔요. 싸게 분들이 도둑질해서 파는 걸 많이 사놔요. 그러면 벼를 보관하고 있다가 조금씩 그 북한은 전기가 없으니까 절구를 찌던가 그래서 아니면 공장 내에서 전기 좀 큰 공장에서 가내반이 있어요. 수도 누르고 뭐 이렇게 벼도 찍고 하는 가내반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공장의 그 회사원들 점심 한 끼 옥수수 국수라도 먹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웬만큼 공장 아니고는 어렵고요. 그런 데 가서 찌워 먹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시내 사람들이 돈이 좀 많으면 먼저 꽂아요. 저기 봄에 꽂아요. 농장원들한테. 농장원들은 없어요. 봄에 아주 정말 없어요. 종자도 먹을 정도로. 그럼 먼저 돈을 꽂으면 가을에 가서는 또 도둑질해서 그 돈만큼 주고. 어찌 보면 옛날에 뭐 그러더라고요. 외정 때 얼마큼 주고 한 대 주고 두 대를 받는 게 이게 북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일수록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너무 심해요. 제가 이거 말이 지금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북한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번에 8차 당대에서도 김정은이가 인정을 했잖아요. 경제 실패를 했다고. 이 당 대회에서 그 자존심이 강한 김씨일가의 김정은이가 경제를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왜 인정을 했느냐. 김정은이 나이가 우리 아들하고 84년생인데 그때 80, 90 세대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엄마 잔등에 엎혀서 또 혹은 뒤에 앉아서 엄마가 하루하루 벌어서 옥수수 죽이라도 써먹고 자란 그런 애들이 김정은이하고 또 그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 그 북한의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김일성 때 자란 사람들하고 지금 김정은이 나이 또래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이.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 한국의 탈북민들이 34,000여 명이 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이 어떻고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를 우리 한국인 탈북민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한국에 대한 거 세계 정세를 이제 거의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때처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당대회에서 경제 실패라는 걸 자인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는 핸드폰도 다 쥐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폭동을 일으키고 싶어도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전국에 동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요 참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전화를 해보면 그전에 우리 나이 때 60대 70대 사람들이 전화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30대 40대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김정은이 거기 부럭구가 옆에 있는데도 전화로 그래요. 대뚱땡이 그래요. 그런 말 했던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와서요. 전화 받는 우리가 닭살이 돋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이제는 현 실태 정세를 자기 인민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북한에서 산 사람으로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미나를 하는 것은 통일에 관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통일을 정말 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는 민간 차원에서 일단은 북한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 저는 오늘 기본 주제가 그겁니다. 예, 통일을 특별에서는 정부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민간 차원이잖아요. 그럼 민간 차원에서는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세미나 나고 소리 뭐나 외친다고 될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거를 생각해 봤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탈북민들이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를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탈북민들도 잘 정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남한 분들이 너무 잘 대해 주셔서 우리가 하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름이 없구나 이렇게 안아주셔서 우리가 정착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거 그래서 지금 같으면 가을철에는 어느 집이나 지금 우리 한국 분들 어느 집에 가면 뭐 밤도 있고 그 철이니까 벨도 많고 쌀도 있고 뭐 참깨도 있고 들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도 똑같은 남과 북이 계절이 똑같아서 지금 북한에서는 1년 내내 배고팠던 배고픔을 이 가을에는 어쩌다 한 번은 이 밥을 배불리 먹어야 되겠는데 그걸 못 먹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제재가 있고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안화가 북한도 북한돈을 안 씁니다. 지금 달러 아니면 달러는 정부에서 좀 통제를 많이 하고요. 중국 돈 위안화를 많이 써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 위안화인데 그 북한의 정통 시장은 국민들이 이제 시장을 운영하는데 그 누가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냐면 일수꾼들이야. 북한 당국의 제품은 없어요. 한 거가 있다면은 땅에서 나오는 거, 산과 들에서 있는 거밖에 없어요. 기업은 안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밀수꾼들에 의해서 시장이 가격이 정해지는데 위안화에 오르고 내리는 거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너무 지금 여름보다 지금 쌀값이 2배로 더 높아진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서로 만나면 길에서 만나도 오늘 밥 먹었냐 이게 아니라 묽은 거 먹었냐 된 거 먹었냐. 묽은 거 먹었다는 건 죽을 먹었냐 된 거 뭐냐 밥을 먹었냐 이렇게 인사 안부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드나요. 그래서 참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 작은 생각인데 제가 민주평통 상임위원이에요. 그래서 민주평통 보건환경과 상임위원인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개성공단을 이용하는 게 좋고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정말 약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남의 나라 거 가져다가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시작해서 내가 얼핏 듣기에는 뭐 독일도 시작을 보건과 환경으로부터 서로 뭐 육무상통했다는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 개성공단을 정부 차원에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어디 단체는요 그게 국제기구인데 한국 민간 단체들과 함께 북한에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주 막힌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쌀을 좀 보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일단은 김정은이가 또 안 받겠다고 그랬죠. 코로나 백신도 안 받겠다고 그랬죠. 그거는요 여기서 백신만 주겠다 그러면은 가져가는 게 아니죠. 백신 값보다 백신을 받아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의료 설비 값이 더 비쌀 건데 한에선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걸 여기서 하나부터 열까지 냉동 시설까지 다 가져다 설치해 주면서 설치해도 문제예요. 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코로나가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을 해도 그 나라 그 현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후원하면 좋겠는데 지원하면 좋은데 그냥 백신을 주겠다니까 김정은이가 안 바꾼대. 그 자존심이 북한은 그거잖아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상대방하고 싸우고 나서는 뭐 화해하려면 그 사람이 대화의장에 나올 수 있게 무슨 뭘 줘야 된다. 명함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명분을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명분이라는 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한테 북한의 김씨 가족은 명분을 좋아해요. 중시하는 그런 김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기 지는 척하고 조금 낮은 단계에서부터 대화회장에 나오게 해서 차근차근 일단은 배고픈 사람 배고픔부터 달랠 수 있는 이런 거 작은 것부터. 근데 김정은이가 민간단체에서 주는 쌀을 안 받는 이유가 또 있어요. 쌀을 안 받는 게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면은 전 국민을 동시에 배급을 줄 수가 없어요. 양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밖에 못 가는데 그 소문이 다 나요. 그죠? 그럼 왜 저 지역만 주냐? 왜 저 지역만 주냐?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럼 또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줄 바에는 정부 차원에서 정말 뭐 몇백 톤을 주든지 몇백만 톤을 주든지 이거예요. 조금 줘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그전 내가 몇 년 전에 들은 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서 직접 항해북도를 맡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직접 배급을 주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었어요. 어느 단체장이. 그러니까 이제 민간 단체에서도 이제 통일부에 내가 이렇게 집합을 해서 어느 단체는 몇 톤, 어느 단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보내서 다음 일주일분이라도 전국에 동시에 줄 수 있는 걸 보내야지 이 지역 저 지역 절대 김정은이 안 받습니다. 싸움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너무너무 힘든데 뭐 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까지 들어가서 말하자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민간단체에서는 지원해줄 이런 의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제를. 그래서 이렇게 단체장들도 서로 통일부에 개별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탈북민 연합회를 구성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는 연합회가 무슨 전국의 단체가 다 연합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통일부에 가니까 그러면 연합회를 따로 단체를 만들지 말고 매개 도시에 있는 단체 무슨 법이면 법인 증명서가 다 있잖아요. 고유번호증도 있고 직원증명 이걸 다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게 다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민간단체들이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북한에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보내주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규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니까 일단은 그럼 규제를 풀어야 되겠네. 이 결론밖에 저도 안 나오더라고요. 원수들끼리 하려니까 서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니까 김정은이하고 둘이 만나서도 그래 우리 내일부터 통일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할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서로 뭐가 맞으면 김정은이가 마음이 훅 와 닿으면 합시다.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는 대통령들끼리는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기는 참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일단 사람들을 살리고 이 38선을 없어지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냥 경제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느라면 북한도 잘 살고 여기도 잘 살고 그러면서 경제 협력이 북한이 없는 거 일로 오고 여기 없는 거 글로 가고 북한에는 땅이 많아요. 남아 돌아갔잖아요. 회사가 문 닫았으니까 여기 자본가들이 들어가서 회사를 운영하면은 거기 남아 들어가는 게 일자리 구하는 게 북한 사람들이 너저분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비슷하게 잘 살다가 그때 북한 사람들이 머리가 깨서 이거 아니구나 김정은이 너 나가라 하고 계모가 나와서 쫓겨나면 어떨까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저는 당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언제 갈지는 모를 것 같고 아니면 전쟁을 해서 이기냐 마느냐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야금야금 북한에 있는 이제 인민들이 의식 수준도 높여가면서 일단 먹어야 수준도 높아갈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전문 강사가 아닌 입장에서 이 고급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은 못 드릴 거고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쌀만 굳이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독감 시기잖아요. 독감 그 예방약도 좀 보내주고 중요한 건요. 해충약 있죠. 해충약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비료가 없어서 농사 짓는 거를 인분으로 농사를 짓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 오면서 하나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 해충이 대단히 많아요. 해충이요. 예, 근데 여기 오니까 우리 딸도 이제 갑자기 출혈을 해서 하나병원 입원했는데 이틀 동안 출혈이 안 멎어서 내가 응급실 저 충북대병원에 갔는데 금방 무슨 항문이로 뭐 이렇게 하더니 지혈을 어떻게 물을 넣고 지혈을 시켰는데 그 장에 이제 혈관이 터져서 출혈을 계속 했거든요. 그 원인이 먼저 해충이 박힌 거예요. 해충이 8개가 나왔어요. 좀 징그러운 말인데 현실적으로 제 딸이 8년 전에 여기서 우리도 하나원에 올 때 보면 이제 건강검진 하잖아요. 해충이 거의나 다 있어요. 더구나 북한에서 직행으로 저도 북한에서 직행으로 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중국에 머물렀던 사람들보다. 예. 중국도 비료화됐잖아요. 북한은 인분이에요. 1월 1일 첫날부터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는데 세대별로 인분을 몇백 킬로 하시오. 그럼 그 인분도 훔쳐요. 서로 훔쳐. 세대별로 과제를 주기 때문에 예, 밭에 그 가지고 가면 밭에 이제 동사무장에 가서 이제 편집지를 줍니다. 예, 그래서 저기 공동변소인데요. 우리는 다 공동 화장실 여기 좀 재래식이죠. 재래식 화장실에도 누가 뭐 일부러 안 포가도 아주 말끔합니다. 항상 포가기 때문에 소달구지로 포가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해충이 너무 많아서 해충약이 얼마나 싸요. 여기 봄 가을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내 때만 해도 한약 같은 거 새벽에 문 두드리고 와서 보건소에서 와서 먹였어요. 그러다 그 약도 없어서 그 다음엔 산소를 주입을 해가지고요. 해충에 산소와 접하면 죽잖아요. 그게 산소를 항문을 주입해서 배가 이렇게 불어나고 예, 그런 것도 했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충이 많으면 어떻게 살이 안 쪄요. 안 그래도 못 먹는 북한 사람들 얼굴이 누렇게 튀거든요. 회충이 피 빨아먹지 영양분 다 빨아먹지 못 먹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회충약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거에 안 받겠어요. 그거야 김정은이가 떼먹겠어요. 도중에서 그죠? 여기서 뭐 쌀 보내면 그거를 무기화하고 군수 공장에 보내고 이래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정말 집에서 상배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좀 보내드리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뭐 순서 없이 뭐 뭐다 잔뜩 쓰긴 썼는데 왜 그거 하나도 못 보고 지목하는 분이 답변하는 걸로 일용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써요? 이렇게 오셔서 이거 드릴까요? 쓰니까 괜찮겠네요. 교수님은 우리 중국의 학민들을 교육해주는 하나 센터가 있어요. 하나 센터장을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남한은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대통령 후보 될 사람들을 지금 뽑는 과정에 있는데 그 탈북민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그 대통령 뽑는 과정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견해라도 여당 쪽의 대통령이 탈북민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야당 쪽 대통령이 좋을 것 같다는 혹시 이런 견해가 있으면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 어려운 개인 문제를 막 물어보시네요.
대통령 선거 과정을 제가 이 나라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봤는데요. 그 선거장에 처음에는 못 갔어요. 그다음에 선거장에 갔는데 아주 옷을 이쁘게 입고 갔어요. 하는 선거 말이 선거지 선거 우리는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당연히 찍은 사람을 투표를 하는 건 그건 법이고요. 참가를 하느냐, 선거에 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참가를 안 했으면 정치범 수용. 어떤 신뢰가 있냐면 죄를 지고 산에 들어가 숨어 살던 사람이 선거에 산에서 숨어 살다가 나와서 선거에 하느라고 왔어요. 네, 범죄자가 산에 들어가 숨어 살다가 그 경찰에서는 잡으려고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선거장에 경찰들도 와 있고 내가 사는 구역에 가서만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선거에 참가했다고 무죄를 해줬어요. 실제 있은 일입니다. 네, 그만큼 그 나라는 누구를 찍느냐는 그거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 써 있는 거 가서 그냥 찍어요. 찍으면 되는 거고 선거를 참가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갖고 이제 선거에 참가 안 하면 정치범 수용 되는 거고 이 나라에 오니까 이제 그 선거 날은 명절 있잖아요. 저는 이 한복을 다 입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남자들은 양복을 입어야 되고 한복이 없는 집이 더 많죠. 빌려 입고 가요. 선거 가서 학교 가서 하고 오면은 또 빌려 입고 또 가고 빌려 입고 또 가고 그래서 여기도 선거에 정중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도 양복에 치마를 입고 그리고 갔더니 신발 필리아를 찍찍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날까 그래 내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도 선거하러 가면 예 그런데 자유잖아요. 누구를 찍던 자유. 예 자유.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서 좋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현재 국민의힘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탈북민들은 중국에 혹시 탈북하다가 잡히면 외교를 통해서 정말 그걸 구출해 주느라고 애썼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구출도 해줬고 그때 당시 통일부에다 얘기하면 루트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 들어와서는요. 알람 가고 말람은 가고 외교부에 가서 불구불구 해도요. 무답입니다. 무답. 우리는 그게 제일 싫어요. 첫째 제가 싫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또 탈북민 단체들을 얼마나 넣는지 모릅니다. 통일부에서. 저 자체는 이제 그 안보 강의를 다녔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인데. 근데 이 정부에 들어서는 안보 강의도 다 수급시켰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김정은이 지시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탈북민 99%가 민주당을 싫어합니다. 내가 아까 지금 카톡에도 막 지금 난리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더라고요. 국민의힘 없어요. 네네. 지금 거기 지금 그렇지 김경영 방이 지금 난리야 난리. 네, 우리는 홍준표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정권만 바뀌어라 하는 게 우리가 생각이었어요.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문할 거? 네. 저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분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민간 자원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일본에 있는 서울시하고 참여계획을 맺어 상호 기원하기도 하고 공간이 하는 분들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자원의 그 남북 소환의 교류가 지금도 이것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 시내의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회장님의 고향이 회장님이 아니고 황해도라고 황해도 A군이라고 하면 홍조시 민간단체의 황해도의 A군과 이런 민간 차원의 보도를 통해서 같은 일종의 핵심이나 우결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지도를 보고서는 없는 것을. 저 능력으로는 북한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북한은 민간 단체라는 게 없어요. 다 내리내리 중앙으로부터 세포 말단까지 고미술처럼 연결돼 있었어요. 거기는 민간 단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여기 도 이렇게 해서 이 통일부에서 어떻게 잘 하면 항해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라. 그러면은 충청북도가 항해북도 국민들의 뭘 좀 보장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북한에서 그거를 말 듣가는 건 통일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지금 현 정부 들어가 탈북민 단체에서 이북으로다가 사이외에도 우선 메시지를 하고 해보던 것을 좀 중재하거나 박상하게 그런 일들이 그 자유의 소리라는 이런 단체에서 하는 그 신선이나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북민들의 의식이에요. 또는 나만의 어떤 그 정보를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예, 꼭 필요한 건데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풍선을 이제 보내는 데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선이잖아요. 예. 그 지역분들이 본인들의 그 위험 때문에 그러다 북한에서 한 방 쏘는 그 사람들이 제일 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위험 때문에 그 싫다고 하지 정말 그 연선에 사는 분들이 북한의 정세를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그런 걸 자꾸 보내면 김정은이 떡치기가 뭐라도 한 방 쏴서 거기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손해 보니까 그게 싫어서 그럴 거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북한을 몰라서 그걸 보내는 거에 대해서 나쁜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위험성을 감지했기 때문에 반대한 거고 문재인이는 어때 거기다 그 지역 사람들이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문재인이가 그거는 좀 아닌가. 네.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김정은이가 무서워한다는 것 자체는 뭐야? 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한 주민들한테 영향이 전혀 없으면 김정은이가 관심 없고요. 근데 그 영향이 많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거 피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거예요. 네. 보내야 되는데 박상하기는 계속 보낼 겁니다. 근데 거기만 믿고 내가 우리도 보내야 돼. 박상하기만 고생하는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2021년 충청북도 통일공감 아카데미를 분석하신 분들 모두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